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 중동에서의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즈의 충돌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시장 미치는 영향들 점검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동은 뭐 늘 화약고라고 하는 지정학적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긴장했었고 요즘은 좀 조용했었는데요. 예, 이번에 충격적인 사건이 나가지고 일단 근데 금융시장이 뭐 막 요동을 치고 급락하지 않으면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왜 그런 걸까요? 네. 원래 뭐 지정학적 위기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소식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항상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오히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화위복으로 뭐 중앙은행이 돈을 더 푼다든지 아니면 긴축 기조가 뭐 후퇴된다든지 뭐 이렇게 주식시장에 금융시장에 약간 우호적인 환경과 정책이 나옴으로써 오히려 그게 트리거가 돼서 정책적 대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뭐 분열하던 정계가 단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난 50년, 100년 그런 굵직한 안 좋은 이벤트들이 있었을 때마다 주식시장은 당일 정도로 항상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주가는 좀 올랐더라라는 게 이제.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뭐 러우 전쟁 보면 그런가 그 영향 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올랐죠. 그러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저 앙드레 코스톨라가 얘기한 것처럼 막 총소리와 대포 소리가 들릴 때 주식을 사고 다시 막 그 수습되고 빵빠레가 올릴 때 팔아라.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군요. 네, 이번 어쨌든 이스라엘하고 그 하마스의 지금 충돌 뭐 일방적인 어쨌든 타격을 입었죠,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주식시장의 반응은 일단 불확실성은 조금 지속될 거다. 하지만 주가는 뭐 며칠 안 됐습니다만은 지난 토요일 날 저기 했기 때문에 지금 녹화 시점 기준은 나흘 때인데 주가는 어쨌든 그 불확실성은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조금 그걸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보다는 뭐 조금 의외의 반응을 일으켰는데 계속 뭐 그게 없었던 것처럼 뭐 이렇게 한 거는. 일단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주식시장을 압박해 왔는데 오히려 중동 긴장, 뭐 전쟁급 충돌이 났는데 금리가 떨어졌다. 네,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결국 미국 국채 혹은 달러에 대한 수요를 늘리게 만들어서 국채 금리가 지난 뭐 9월부터 계속 주식시장을 조금 발목을 잡아왔는데 이게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4.8%를 고점을 찍고 4.6%까지 지금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인 미국의 강대국의 채권을 사는 수요를 만들어서 채권값이 오히려 금리가 떨어졌다. 수요가 채권을 사니까 채권값은 오르고 금리를 떨어뜨리게. 아이러니한 그동안 정말 왜 이렇게 오르지 못 잡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금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그 전쟁이 물가와 혹은 뭐 채권 시장과 좀 더 나아가서는 연준의 통화정책까지 미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가변적인 건데 그러니까 가령 뭐 이란이 뭐 배후가 확실하다. 그래서 응징해야 된다. 뭐 이스라엘이나 그런데 일단은 며칠 안 됐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년도에 미국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도 조금 이란까지 좀 싸잡아서 뭐 속된 말로 싸잡아서 어쨌든 이게 확전 분위기로 가면서 전체적인 뭐 이렇게 부담을 지금 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결코 유리하지 않잖아요. 유가도 올라가면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결국에는 경제가 망가지는 거니까 그걸 원하지는 않는 거고 특히나 이제 뭐 재정 지출이 지금 IRA 입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집행될 게 많은데 군사적으로 더 이렇게 확전이 되면 일단은 부담스러운 거죠. 선거를 앞두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조금 그 무장 집단이라고 그럴까요? 테러 집단인 네. 뭐 정확하게는 테러 집단으로 지금 규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민간인을 학살했기 때문에 또 학살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마스를 그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지 충돌이고 또 이스라엘의 네. 보복 가자 지구에 대한 조금 질서 회복이라고 할까 아니면 또 하마스 세력의 완전 퇴치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거를 조금 슬로건을 내걸고 뭐 지상군을 투입한다든지 이제 후속적인 군사 작전이 나올 텐데 이 부분은 그냥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의 문제로 지금 일단은 시장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전쟁이란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국가 대 국가 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 사실 팔레스타인의 하마즈의 그 세력들은 사실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무장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테러와의 전쟁 이걸 전쟁으로 선포하면 워딩상은 전쟁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러우 전쟁처럼 뭐 1, 2차 대전처럼 그런 전쟁의 양상은 아닌 그래서 충돌이란 양상이 이제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채권 금리를 끌어내렸다. 그다음에 주변 여건이 이번 사태를 포함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힘들 것이다. 그런 게 이제 금리를 좀 끌어내리는 요인인 거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이게 확산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요. 뭐 마켓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조금 앞서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내년도 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또 뭐 매크로 전반에 분명히 파생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시장은 뭐 거기까지는 반영하고 있지 않고 일단 국채 금리의 하락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이제 금리가 떨어진 건 대단히 다행. 사실은 월요일 날 미국이 콜럼버스 때 휴지항열 채권 시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날 유가 4% 올랐거든요. 그렇죠. 채권 시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야 화요일 날 열리면서 이게 또 뭐 4.8 유로 막 4.9 끌어올리게 되면 사실 쇼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요인이 됐고 유가도 첫날 4% 오른 다음에 간밤에는 거의 보합 수준이었는데 유가는 조금 또 불안한 국면도 없지 않은. 네. 그래서 유가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일단 뭐 겨울철 날씨도 뭐 관건이지만 전체적으로 지금은 오펙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2010년부터 2019년 뭐 거의 장기간 유가의 그 재고 동향을 그러는 차트가 있던데요. 네. 그 차트를 보니까 지금이 그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재고 수준에 가깝습니다. 재고가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도 비축유가 많이 줄었고 재고가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수급적인 요인에서 균열이 생기면 공급을 줄이거나 지금 뭐 사우디 러시아처럼 130만 배럴이 뭐 별건 아닌데 실제로는 또 130만 배럴보다는 일산 130만 배럴보다는 조금 더 낮을 거거든요. 실질적인 감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튀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재고가 낮은 상태에서 건드리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또 그거를 뭐 사우디는 노린 거고요. 재고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좀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왜냐하면 오펙 자신이 전망했지만 내년도에는 석유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주는 최근에 IMF에서도 국제통화기금에서도 내년 경제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조금 낮아질 것 같고요. 또 신흥국 기름을 많이 쓰는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좀 낮아질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내년도 석유 수요가 오펙 자신도 자체적으로도 분석을 그렇게 했지만 전망했지만 일단 수요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내년도 경기가 이게 돌아서서 이렇게 확장으로 가는 그런 국면이라면 좀 이게 힘을 받죠 위로 유가가. 그런데 내년도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상태라면 결국에는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내년도에 들어가면 수요를 이제 조금 높아진 유가가 가뜩이나 높아진 유가가 전체적인 석유 수요를 끌어내리면서 유가는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가의 고비는 지금부터 한 겨울까지 내년 한 1월까지인데 이때 이제 뭐 모르긴 몰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최대한
높은 가격에 석유를 팔려고 하겠죠. 그게 목표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쟁이 러시아하고 사우디. 네, 러시아와 사우디가 네, 가능하면 높은 가격에 이제 유가를 전 세계에 이제 팔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러니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이 뭐 조금 더 그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끼어들면서 전체적인 이란의 석유 생산이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전개가 되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유가는 거의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유가 상승이 금리와 또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 참고적으로 이란을 말씀드리면 지금 연초만 해도 하루에 150만 배럴, 뭐 200만 배럴이 안 되게 생산하다가 이란이 어느덧 300만 배럴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약간 지금 중국하고도 지금 이란 뭐 관계가 좀 그렇고 사우디의 관계도 좀 복잡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미국이 이 문제를 푸는데 그래도 옛날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란에 대해서 이제 조금 풀어주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80억 불 뭐 돈도 돌려주고 이란에 묶여 있던 자금도 돌려주고 이제 그런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듯이 이란의 생산은 지금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추가로 이런 이스라엘 사태가 이란까지 확산되지만 않는다면 유가는 제 생각에는 뭐 지금이 거의 고점 언저리 아닌가. 살짝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일시적이다. 생각합니다. 러우 전쟁도 작년 2월이었으니까요, 그죠? 사실은 이제 해를 넘어가면 2년이 되는 거거든요. 조심스럽게 제 뇌피셜은 러우 전쟁도 이제 좀 끝나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보면 그 정말 러시아를 다 몰아내고 그죠. 푸틴 자보다 목을 조르고 이래야 되는데 국제 관계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서방의 지원을 받고 얘 영토를 회복하려고 하는 상당히 좀 교착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크림반도나 이런 걸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가면서 어쨌든 항상 그 주변국들의 강대응 그렇잖아요. 오케이 거기서 그만해 그죠. 이렇게 되게 되면 어쨌든 평화적 그 세력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참 안타깝겠지만 그렇게 고착화해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틀린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모르는 거죠. 뭐 전쟁이라 모르죠. 그러니까요.